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마지막이 시작을 맞이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새해를 맞고 다시 인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로 인사드리는 김우성 PD입니다. 오늘부터 생생경제가 3시 15분부터 4시 10분부터 4시까지 시간은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와 정보를 가득 채워서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만들겠습니다. 언제든 문자와 앱으로 다양한 사연 참여해 주시면 푸짐한 선물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방송의 오프닝에서는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 또 덧붙여갈 단어, 즉 오늘의 경제 이야기 화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께 말을 걸어볼 생각입니다. 그 화두에 걸맞는 생각이나 이야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1부 끝부분에는 퀴즈 이어집니다. 경제 이슈와 관련된 주요 퀴즈 여러분들의 엄지손가락으로 풀어서 사연 보내주시면 역시 선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김우성의 생생경제 첫 번째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경제 화두는 공유입니다. 공유. 함께 소유한다라는 말인데요. 그게 가능한 세상일까요? 여러분은 공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 CF에서도 사용된 말이지만 저는 가치의 가치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16년 새해 처음 출발하는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급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오후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새해 들어갈 첫 시장이었는데요. 네. 중국발 악재 그리고 누적되어 있던 미국 쪽에 있어 경제적 악재 이런 것들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가 무려 42.5%, 2.17% 빠지면서 1918로 끝났고요. 네. 코스닥 시장도 역시 4.54%, 0.67% 빠지면서 677.81로 끝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래소 코스닥 양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수가 빠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 자체가 이제 계속 장 끝날 때까지 이어져서 끝나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올해부터 중국이 이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 즉 의도적으로 이 거래를 멈추는 제도인데 안정화를 위한 제도인데 이걸 올해 처음 도입했는데요. 도입하자마자 이렇게 써먹었습니다. 중국 증시 서킷 브레이커 이건 괜찮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안 좋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오늘부터 도입이 된 거거든요. 네네. 중국 CSI 탄덕지수 기준으로 해서 5%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면 30분간 거래를 정지를 시키고요. 네. 그다음 지수가 7% 이상 변동하게 되면 거래를 중단시키는 건데 오늘 6.85%가 빠지면서 거래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딴 때 같으면 오히려 그냥 오늘 하루 다 반영을 시키고 끝나면 좋은데 네. 이게 내일까지 이어질 거라는 얘기죠. 안 좋은 부분 자체가. 네. 일단 전체적 시장 자체는 안 좋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단순히 하루 하락으로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그 차이신 PMI 제조업 지수 자체가 아주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전월 48.6 그리고 예상치 49를 완전히 내려간 48.2로 끝났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그 경제 확장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이제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12월 미국 그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만약 이것까지도 좀 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치 자체로 이미 저성장 또 이 둔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이 대외 리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 또 일본 증시에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좀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대외 리스크 여전히 새해부터 우리 증시에는 가장 큰 악재라고 요인이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 유가가 빠지게 되면 사실 긍정적으로 봤었는데요. 네. 지금 유가가 30달러를 깨내 만에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특히 이제 어제 촉발된 쪽 중동에서 이슬람 동파 갈등이죠. 사우디하고 이란이 국교를 단절하는 상황까지 가는 상황이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잖아 썩 안 좋았던 중국 경기, 그다음에 유럽 쪽, 그다음 유가를 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만약 미국까지 안 좋게 나온다고 친다면 우리 경제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또 증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개별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듣기 전에 이 와중에 안랩 주식이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증시 현황을 보니까요. 네. 오늘 개별 주식 상황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오늘 올라간 쪽이 보게 되면 이제 거래소 종목들, 즉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몰려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개별 실적 같은 부분을 좀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안랩 같은 게 올라가는 가장 큰 케이스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네.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신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네. 지지율도 뭐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제 일반 투자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일회성 재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어떤 그 이슈성 종목군들은 상당히 조심하시는 편이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뭐 이슈성 종목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가지고 코스닥 뜬다 이런 말까지 있었음에도 오늘은 또 하락 마감세를 했네요.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지난 연말 같은 케이스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네. 오히려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연초가 되면서 아까 이제 뭐 피디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외 여건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거래소 종목들, 즉 경기 민감한 대형주들이 움직이긴 좀 힘든 장이 됐어요. 네. 일단 1월달 같은 케이스는 이럴 때 원래 틈새 시장으로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중소형 종목을 가더라도 네. 항상 실적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뭐 시장에 흘러나오는 어떤 루머 사항이라든지 어떤 이슈화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포함된 종목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최소한 지난 4, 4분기 잠정 실적이라도 찾아보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예. 중소형 종목을 보더라도 또 실적을 정확히 실제로 실사하면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분석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봅니다. 오후에 만나는 다양한 경제 뉴스, 또 싱싱한 경제 뉴스입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부동산 뉴스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는데요. 집주인의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 강남 3구에서 두드러졌다고요? 네, 그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을 보니까 이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거래에서 이 월세 비중이 평균 37% 정도였는데요. 이 강남과 서초구는 43%, 송파구는 41%에 달했습니다. 네. 강남과 서초가 이 서울 평균보다 6%포인트나 높은 건데요. 네. 이 고가 월세도 강남 3구에 몰려 있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에서 이 체결된 월 300만 원 이상의 고가 월세 계약은 총 339건이었는데 네. 이 중에서 강남 3구가 270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자,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이제 월세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렇게 강남 3구에서만 월세가 선호되는 것, 어떤 영향으로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 학군 영향이 큰데요. 이 최근에 월세나 반전세가 크게 늘고 있는 이유가 이 저금리와 전세난이 맞물린 영향이 큰데 네. 특히 강남 3구에서는 이 월세를 사는 수요층이 학군이 좋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이 대학에 갈 때까지는 견디자 이런 생각을 가진 가구가 많습니다. 네. 그만큼 자녀의 학습 환경이 좀 민감하다는 건데 살던 집이 재건축이 돼서 이사갈 수요가 생겨도 멀리 이동하지는 못하고요. 또 새롭게 또 이 학군에 들어오려는 수요도 좀 많아져서 고가 월세가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강남권에는 자산 노출을 꺼리는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좀 월세를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 비즈니스 목적의 월세 수요도 많다고 합니다. 예, 일부러 좀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있네요. 예전에는 이 교육 때문에 전세 사시는 분들,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갔는데 네. 이제는 월세로 바뀌었네요. 네,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전세 수요가 워낙 많음에도 부족하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서울 시민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집 갖고 있는 사람이 234만 명이다. 1000만 서울 시민 이렇게 부르니까 5분의 1 정도만 집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그 통계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좀 그렇게 나타났고요. 전년에 비해서 3만 6천 명, 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주택 소유자를 성별로 보니까 남성이 55%, 여성이 45% 정도 차지를 했고 이 두 채 집을 소유한 시민은 25만 7천 명으로 역시 또 6천 명이 늘었습니다. 세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경우도 7만 1천 명에 달했는데 이 세 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전년보다 3천 명이 늘어난 건데요. 이 전국적으로 보면 3만 3천 명이 줄었는데 이 서울에서만 좀 늘어났습니다. 예, 어쨌든 전국적인 흐름과 서울의 흐름이 조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도 좀 의미심장합니다. 자, 젊은 층은 주택 소유자 줄었다. 뭐 요새 젊은 층 힘들다 말이 많아서 네. 그렇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게 좀 통계로 좀 나타났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작년 말 기준으로 2,665만 명 정도였고요. 네. 주택 소유자의 평균 연령은 53.6세로 전년보다 0.4세 높아졌습니다. 40, 50대가 이 전체 주택 소유자의 51.8%를 차지를 했고 60대와 30대, 70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40대 이상 주택 소유자는 1년 전보다 30만 명이 늘어난 반면에 이 30대 이하는 4만 8천 명이 줄었는데요. 특히 집 있는 30대는 3만 6천 명, 20대는 1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이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택 소유가 또 이런 세대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좀 다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 아이가 밤늦게 아프면 갑자기 응급실에 뛰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응급실 이용하면 감기 때문에 진료비 폭탄 맞는다고요. 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이 진료비 외에 최대 5, 6만 원 안팎의 응급의료관리비라는 걸 좀 따로 내야 되는데요. 네. 응급 환자는 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앞으로도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는데 비응급 환자는 올해부터 이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네. 실손보험에 들어도 이 비용은 보장하지 않고요. 다만 대학병원 등 이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일반 병원 응급실은 실손보험에서 계속 보장이 됩니다. 이번 조치는 가벼운 질환인데도 이 무턱대고 응급실을 찾는 관행에 좀 제동을 걸기 위한 건데 실제로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80% 정도는 비응급 환자였다고 합니다. 예. 자, 비슷한 경우 많을 텐데요. 그럼 이제 병원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YTN 라디오도 캠페인을 했었지만 119에 전화 거시면 가까운 곳에 여는 병의원도 안내해 주십니다. 물론 네. 또 아플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네, 재작년에 단통법 시행과 함께 단말기를 새로 구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이나 이 요금 할인 중에서 둘 중 하나를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평균을 보니까 요금 할인 비중이 21%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27%대로 뛰는데요. 네. 이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의 단말기에서는 지원금보다 요금 할인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요금 할인은 이 신규 가입은 물론 24개월 이 약정이 끝나도 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신청한 비중은 23%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2년 이상 단말기로 쓰고 있는데도 이 요금 할인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은 좀 역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참 전화기 사러 가거나 내지는 뭘 바꿀 때 보면 참 복잡해서 잘 알아듣기 어려워요.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 내나 이런 것만 보는데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일단 요금 할인 가입 여부 또 이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이 좀 선보이는데요. 아, 네. 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단말기 지급 자급제 홈페이지가 내일 좀 문을 엽니다. 네네. 20% 요금 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15자리의 단말기 식별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 요금 할인 여부 또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점 등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통신사 고객센터에 일일이 문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거고요. 이 단말기 식별번호는 다이얼 창에서 별샵 06샵을 입력하면 바로 뜬다고 하고요. 휴대폰 설정에서 휴대폰 정보를 선택해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단말기 뒷면 하단이나 배터리를 분리한 뒷면 등에서도 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손쉽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때문에 좀 해외 뉴스도 시끄러웠는데요. 끝으로 신흥국 펀드에서 전년보다 3배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작년 12월 23일까지 작년 한 해 신흥국 주식펀드에서 723억 달러, 채권형 펀드에서 268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모두 99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7조 원이 넘는 돈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건데요. 2013년에
289억 달러, 2014년에 252억 달러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빠져나간 거고 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 신흥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간 건데 올해도 비슷한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짱짱한 경제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비즈니스 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자 생생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선물 마련해드린다고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죠. 내 몸에 맞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입니다. 알칼리수 한 박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 분께 드리고요. 또 365일 신나는 도심 속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의 스노우파크 티켓도 드립니다. 자, 두 분께 드리고요. 일단은 당분간 매일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저희가 공유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난 공유 이렇게 생각해라는 의견 샵 0945 우물정 0945번 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퀴즈 참여입니다. 자, 이제부터 퀴즈 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보육대란의 조짐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여전히 이견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급기야 경기도는 준 예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예산 최소화해서 겨우겨우 땜빵하는 건데요.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 교육감을 고발하겠다며 나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 뭘까요? 이 과정, 이것 과정은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정부가 유아 단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생애 초기 출발점에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의 교육, 보육 과정을 통합한 것이죠. 자, 퀴즈 내드리면서 저도 좀 조마조마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 과정 무엇 과정입니다. 두 글자고요. 퀴즈 정답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내 몸에 맞는 알칼리수 A수 한 박스 그리고 365일 신나는 도심 속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선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생생한 인터뷰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2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1시간으로 줄면서 조금 호흡은 빠듯하지만 그래도 알짜 정보들 또 경제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생생인터뷰. 매일 생생인터뷰는 주요 경제 이슈를 다루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생생인터뷰에서 저희가 신년을 맞이해서 특집 기획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2016년 주목할 만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에는 저성장, 저소비, 그리고 높은 실업률, 저임금 이런
아주 낮고 깊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는 방법을 바꿔라, 구조를 바꿔라 이렇게 새로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개인 혹은 기업들이 이미 갖고 있는 잉여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재분배해서 또 다른 경제 가치로 창출할 수 있는 것, 바로 공유 경제입니다. 공유 경제 말은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혹은 공유 경제가 뭐길래 이렇게 주목하고 있지? 궁금하신 분들은 귀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소장이자 경제평론가 이원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는 전공자이시지만 또 전공하지 않은 청취자분들도 많은데요. 네네. 이 공유 경제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또 왜 공유라는 단어를 썼는지 궁금하거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미래 경제 트렌드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유에 대칭되는 표현이 소유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뭔가를 물건을 사용할 때 배타적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그 현대 경제에서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래에는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 그러니까 자산을 공유하거나 또는 어딘가 공동체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접근할 수 있으면서 사용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이제 상당히 확산될 것이고 주류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게 바로 공유경제입니다. 예. 예를 들면요. 네. 카풀, 뭐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카풀도 공유경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차. 캠페인이었는데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동차를 타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출퇴근할 때 사용을 한다면 아침하고 저녁에만 자동차가 있으면 되는데 그 하루 종일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자동차 한 대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같은 사무실로 출퇴근하거나 비슷한 곳에서 일을 한다면 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슷하게 자동차 공유하는 카쉐어링, 집을 같이 사용한 하우스 쉐어링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가 이 본산지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산업이 샌프란시스코 하면 실리콘밸리가 바로 그렇죠. 근처에 예. 있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제 첨단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신산업 지역에서 우리가 보니까 그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소유하면서 낭비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덜 소유하고 덜 사용함으로써 자원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 적게 소유하는 삶을 추구하는 좀 더 이 지속 가능한 소비자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확산이 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이런 방금 말씀하신 공유 경제, 즉 굳이 내가 갖고서 보유한 상태로 소유한 상태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연결해서 쓰는 방식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했는데 IT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공유 경제라는 것도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IT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공유 경제 기업 중에 이 미국의 이 우버라는 곳이 있죠. 네. 우버라는 곳은 택시하고 비슷한 서비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나 이 콜을 받고 그 시간에 자기가 시간이 되면은 차를 가지고 나가서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한테 차 운전을 해주는 이렇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버 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우버 앱을 통해서 운전자로 등록한 사람과 우버 앱을 통해서 승객으로 등록한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이 딱 맞았을 때 마치 이제 우리가 콜택시를 불렀거나 대리운전을 불렀거나 하는 때처럼 바로 딱 매칭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었고 이제 우버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우버 앱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돈 거래라든지 또 안전 문제하고 관련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이러면서 이제 가능해진 것이죠. 예. 이런 것처럼 이제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공유경제 확산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버는 뭐 사실상 퇴출된 상태고요. 또 콜버스 최근에 지금 오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전세 버스 한 대를 수요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들이 공동 등록을 하고 접속을 하면 필요한 구간에 따라서 쓰겠다. 이것도 지금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 기존에 있는 것들과의 충돌 내지는 또 불법성 논란 이런 것들도 불러오고 있거든요. 공유 경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걸 대체하기 위한 싸움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참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한순간을 딱 시계를 멈춰놓고 네. 지구상에 있는 자동차 중에서 전체 자동차 중에서 얼마나 운행이 실제로 되고 있느냐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네. 한 3% 정도만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97%는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예를 들면 건물이나 사무실, 집도 아마 비슷할 텐데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들어내고 자원을 많이 써서 사실 이제 환경 자원을 많이 사용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대부분 놀고 있다면은 이거를 최대한 공유를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인 것인데 이제 이 근대 이 자본주의에서는 공장을 만들어서 뭔가를 계속 생산해야 이 경제 성장이 되는 걸로 이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성장 주도형으로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를 자원을 많이 사용해서 성장을 해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게 경제가 좋아지는 걸로 보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이제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당장 뭐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물리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사용을 잘할 수 있으면은 경제 생활이 풍족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네. 이게 과도기이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생산하면서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동차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를테면 국내 자동차 회사는 판매량으로 실적과 성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준은 판매량이 아니라 그 자동차가 그 지역 공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면 자동차 생산해서 먹고 살던 기업 또는 뭐 기존에 이 면허를 가지고 택시를 운행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익이 침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사실은 그것들을 어느 한쪽이 옳다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고요. 트렌드는 공유경제 방향으로 어차피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부와 정책에서 소프트 랜딩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이 최대한 이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뭐 벌써부터 이 관련된 규제를 없애라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더 규제해라. 벌써 이렇게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공유경제 어느 정도 지금 뭐 아직 걸음마 단계겠죠?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사실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버가 금지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금 공유경제 도입을 막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에서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서 막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눈에 띄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카쉐어링 하는 이제 소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예, 비싼 값에 팔렸죠. 예. 네, 비싼 값에 이제 외국계 자본에 인수되기도 하고 했고요. 또 뭐 조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보이는 사업 아이템으로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하는 열린 옷장이라는 공유경제 기업이 있는데요. 아, 네. 열린 옷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제 입사 면접을 보거나 또는 뭐 맞선을 보거나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옷을 아주 잘 차려입고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런 옷이 이제 수백만 원씩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거 한 번을 위해서 살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걸 사는 대신에 그날을 위해서 이제 대여를 해주는 이제 그리고 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컨설팅도 해줍니다. 코디도 약간 해주고 예. 그런 공유경제 기업도 있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조금 또 뭐 이제 소셜 다이닝이라고 해서 집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부엌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같이 모여서 밥 해먹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 밥뿐만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뭐 1인 가구가 많아서 혼자 살면서 고독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조금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이렇게 돕는 공유경제 기업도 있고 이렇게 실험적인 곳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규제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미국이나 다른 곳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좀 짧게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그러면 규제 완화와 육성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정부의 태도, 정책의 태도 어떠해야 됩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노동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버 논쟁에서도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택시이고 이 택시 기사들의 기존의 면허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이익을 침해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우버가 벌였던 논쟁도 우버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노동권 보호를 못 받는다. 뭐 예를 들면 4대 보험이라든지 개별 사업자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문제들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정부에서 정책으로 좀 해결해주면서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프리랜서라든지 한국에서는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는 직군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한다든지 노동권 보호라든지 이런 이 권리를 조금 더 보장을 해주면서 이 공유경제 기업들이
노동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는 조금 풀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복지와 노동은 강화해주면서 이 새로운 트렌드의 기업 활동의 자유는 좀 더 그 강화해주는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 정책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네. 한 가지 또 하나 그 방향은 공유경제기업들이 지금 뭐 노동권 약화시킨다는 비판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네, 사회적 그렇죠. 경제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처럼 목적 자체가 이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문제 해결하려는 기업인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 형태를 지니면서 공유경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공유경제하고 사회적 경제하고의 만남을 좀 추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회적 경제라는 또 새로운 개념 아래서 공유 경제를 바라보자. 그리고 어쨌든 정책과 제도를 수행하거나 그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노동이라든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이 두 가지 또 결론부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종종 저희가 이런 새로운 트렌드 관련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자, 경제 수사대 시간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금융생활 이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대응팀 김용실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뭐 금융감독원 덕분에 국민들 조금은 예전보다 덜 두려움에 떨면서 또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 걸로 제가 대신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보니까요. 좀 새로운 소식인데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피해 당한 경우에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피해금도 되찾을 수 있다고요. 이건 좀 새로운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 어떤 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당했을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전에는 통해서 이게 이제 그 돈을 되찾고 그랬었는데요. 그렇죠. 2011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이라는 그 법이 제정이 돼서 네. 별도의 어떤 소송 없이 그 법에 따라 이제 그 일정의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사기범이 돈을 찾아가지 않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자, 사기범이 미처 인출하지 않은 범죄 피해금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 필요 없이 간편하게 되찾을 수 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피해자지만 남의 통장에서 예, 받아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니까요. 좀 복잡한 예. 제도가 완화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피해 회복 도움받은 분들 꽤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11년도 9월 30일 이후 그 법 시행 이후에 해서 저희가 작년 말까지 약 97,315명의 피해자가 1,731억이라는 금액을 되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15년도 환급액이 822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 약 74.9%가 증가한 많은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돈을 많이 찾아드렸죠. 예. 그만큼 저희들이 그런 그 환급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이 국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한 그런 어떤 그 대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감독원을 가깝게 생각하지 않고요. 되게 일반인들은 좀 어렵거나 멀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또 피해 자금을 환급하는 것들 정보에 밝아야 될 것 같습니다. YTN 생생경제 경제수사대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또 악용해서 또 허위 환급받고 이런 분들도 또 발견되긴 했네요. 네, 이게 이제 법이 좋은 법이 있는데요. 이걸 또 악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 법을 그 자체를 또 악용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기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 6개 은행에 대해서 10월 한 달 동안 지급정지된 어떤 계좌 분석 결과를 보니까 전체 계좌 중에 21.3%가 어떤 이런 도박 자금이나 또는 그 어떤 사건에 연루됐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의 돈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허위 신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보면은 또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 또 더욱더 이런 것들도 조금 수정되고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화제를 바꿔볼게요.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금융감독원 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계속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캠페인에도 실제 범죄자의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 금융감독원이 이 근원 목소리 들려준 이후로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요. 예. 저희가 그 2015년 7월 13일부터 네.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을 진행하는 그 사기범의 목소리를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네네.
실제로 그 사기범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또 사기범도 들을 수 있고 일반 국민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보이스피싱 그 목소리 체험관을 통해 가지고 217개에 대해서 총 6번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그 공개를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효과를 받고 피해 그 자체도 들고 또 대포 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금융 사기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은 작년도에 217개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목소리를 공개한 이후에 가장 좋은 베스트 5의 어떤 이런 목소리를 선정을 해서 다시 한번 그런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주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개를 선정해서 한번 또 다시 공개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도 캠페인에 썼던 그놈 목소리 지금 짧게 5초 정도 한 번만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네, 저는 부산고검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 경제범죄수사팀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네,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자, 이분들이 바로 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목소리 듣고 또 정보에 밝으시면 피해 안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범죄 예방 효과가 아주 컸다고요, 이 목소리 공개? 예, 아주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7월 그놈 목소리 공개한 이후에 금융사기 피해액이 전년 동기에 약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갔고요. 네네. 또 다른 어떤 대포 통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피해 이 자체가 아주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약 한 2,300억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한번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갤럽의 그 어떤 이런 예, 설문조사를 의뢰했더니 설문조사를 이게 한번 의뢰를 했는데 네네. 그게 응답자 약 한 74%가 이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사기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그 답을 해줬더라고요. 네.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저희 그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목소리가 있을 경우에는 선별해서 또 올해도 계속해서 공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대응팀의 김용실 팀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월요일 여러분들 장바구니는 어떻습니까? 월요일 날 장 두둑하게 봐두시면요. 한 주 동안 또 먹을 것도 많고 좀 마음도 여유로운 느낌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공사 김시아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이번 주는 물가 동향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는 방울토마토와 대파의 가격이 좀 상승세입니다. 네. 예,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현재 1kg 소매 가격 기준 5,580원 정도인데요. 네네. 일주일간 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래 수요는 꾸준하겠지만 이제 흐린 날씨로 인해서 일조량이 감소하고 또 생육이 좋지 못했거든요. 네네. 이에 따른 출하 물량 감소로 가격이 좀 오름세입니다. 대파는요? 대파의 경우에도 1kg 소매 가격 기준 3,360원 정도인데요. 잠시만요. 네. 자, 방울토마토, 대파 건강에 좋은 것들인데 좀 값이 싸면 좋을 텐데. 예. 네. 1kg 3,360원. 네. 네, 그렇습니다. 대파는 또 지난주 이맘때와 비교하면 100원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올랐군요. 네. 네, 현재 신안과 진도 등 전남 지방에서 눈 소식이 예보됨에 따라서 노지 재배분 출하 작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 감소로 가격이 약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겨울철에 이렇게 싱싱한 또 채소들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반대로 그렇죠. 좀 가격 내린 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주는 딸기 가격이 좀 약간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바나나도 좀 하락세입니다. 예, 딸기의 경우에는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공급 물량은 많은 반면에 연말 연초가 지나면서 수요가 약간 감소해서 내림세이고요. 네. 바나나의 경우에는 공급 물량은 꾸준하겠지만 각 학교들이 이제 방학에 접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교 급식의 납품 수요가 감소가 되어서 가격이 조금 내림세입니다. 네. 현재 딸기는 100g 소매 가격 기준 약 1,380원 정도로 지난주 대비 2% 정도, 또 1년 전에 비하면 10% 정도 저렴한 가격이고요. 바나나의 경우에는 100g 소매 가격 기준 약
약 237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딸기, 바나나, 뭐 줄여서 보통 딸바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네. 겨울철에 이런 것들 많이 드셔야 또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도 이 겨울철에 제철 먹거리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제철 먹거리는 시래기. 시래기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네. 이 시래기는 싱싱한 무에서 나온 무청을 말하잖아요. 네. 또 우리에게 익숙한 우거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네네. 이 우거지는 이제 배춧잎을 말린 것이고 또 시래기는 무에 무청을 말린 거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또 시래기를 요리를 하시려면요 잘 말린 것으로 요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네, 시래기는 주로 무청을 말린 후에 된장국이나 나물 무침, 또 조림 등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또 싱싱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데쳐서 냉동 보관을 하거나 그늘에 말려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트에서 시래기 구입하시고 보관 잘못해서 못 먹고 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많죠. 예. 잘 데쳐서 얼려두거나 아니면 정말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조금 더 말려두는 게 좋겠다라는 팁을 주셨고요. 네. 자, 시래기, 뭐 제철 음식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좋습니까? 네, 시래기도 참 영양분이 많은 먹거리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모자라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또 칼슘이 풍부해서 몸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요. 네. 철분도 많아서 빈혈에도 좋습니다. 네, 또 시래기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으로는 된장이 있겠습니다. 잘 말린 무청 시래기는 된장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풍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구수한 맛을 내고 또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래기 소개하실 때 왜 된장 얘기가 안 나오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찰떡궁합이 따로 없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체험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겨울철에 네. 아이들이 방학해서 좀 시간이 많은 편이거든요. 네네, 체험 그렇죠. 소식도 하나 있다고요. 네,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겨울 스포츠를 참 좋아해가지고 네네. 겨울만 되면 기대가 좀 되는데요. 아, 네. 네, 근데 이번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특히 보드 타는 거를 좋아해서 예. 이번 주말에도 가려고요. 이 날씨가 좀 더 추워야 되겠는데 좀 눈 소식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드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런데 네. 아이들에게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아이들 겨울방학에 때맞춰서 농촌에서 겨울 이색 체험을 하기 좋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10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 10개 마을인데요. 지자체와 체험마을 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고 또 관광 및 홍보 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선정된 마을들로는 경기도 평택 초록미소마을, 또 강원도 인제 황태마을과 양구, 약수 산채마을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괴산, 임실, 청양, 장흥 등 10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듣고 있는 동안 잘 기억이 안 되는데요. 네. 좀 콕 집어서 소개해 주시죠. 예, 시간 관계상 또 모든 마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경기 평택 초록미소마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곳에 가시는 분들은 모두 이름 그대로 초록미소를 지닐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경기 평택 초록미소마을. 네, 예, 거리도 그리 그렇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찜질을 하는데요. 바로 쌀겨 효소 찜질을 하면서 얼굴에 초록색 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초록 미소를 지니게 되는데요. 네네. 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쌀겨를 자연 발효시켜서 전신을 덮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체험입니다. 독특하네요. 전 처음 들어봅니다. 예. 예, 그렇죠.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이 찜질을 하게 되면 면역력 상승은 물론 이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서 체온을 상승시켜 준다고 하는데요. 네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인체의 자연 치유를 돕고 또 쌀겨에 함유된 각종 영양소로 아름다운 피부를 좀 가꿀 수 있다고 하네요. 야, 체험도 하고 아름다움도 만들 수 있고요. 네. 네. 또 이곳 초록미소마을에서는 이 찜질 외에도 동장군 논썰매 타기나 또 흙두부 만들기, 또 쌀 도정 체험까지 함께 할 수 있고요. 네네. 또 먹거리로는 묵밥과 시골 향이 나는 닭백숙 그리고 부대찌개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다양하고 풍부하게 농촌 체험 학습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얘기만 들어도요. 예뻐지고 즐겁고 건강해지고 배부릅니다. 네. 자, 그런데도 아까 또 소개 못 해주신 마을들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제 선정된 마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요.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포털 우리나라 좋은 마을을 검색을 해보시거나 네. 또 인터넷 주소로는 웰촌이거든요. 네. www.welchon.com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가까운 곳이나 평소 가고 싶었던 곳들 찾아보시고 방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된장 시래기를 먹고 또 이 평택에 있는 초록 미소 마을을 언제 한번 가봐야겠다 계획 짜면 한 주가 든든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와 함께 생생 장바구니 진행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자, 새해 첫 김우성의 생생경제. 사실 제 이름을 걸고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앞서 2주간 제가 진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책임감 더 느끼는데요. 내일부터 또 모레부터 더욱더 발전되고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내주시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특히 새싹 청취자분들도 많으신데요. 3954님, 우리 아내가 구립 어린이집 교사인데 예산 부족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 기원합니다. 당첨되면 처져 있는 아내와 놀이터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의 보육료도 문제지만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요. 방법 없을까요? 9139 휴대전화 뒷자리 쓰시는 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간의 힘겨루기, 고래싸움으로 인해 새우등 터지는 격입니다.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참에 확실히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문제는 마음 아프지만 문제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해결을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3954님께 스노우파크 놀이 상품권 드리고요. 9139님 알칼리수 물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심야 DJ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방송사 이름을 대면서 혹시 거기서 진행하시던 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심야 DJ를 했지만 YTN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생생경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싱싱한 오후의 경제 이야기 그리고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